살아내신 여러분께 지혜와 용기를 드리는 위인의 견해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의외로 금방 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오랫동안 잘해주었던 사람에게 무심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게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자식이 하루 이틀 연락하지 않으면 별일 없는 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빼놓고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꽤 오래 서운합니다. 누군가 나를 예전처럼 찾지 않으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며느리나 사위가 조금 무뚝뚝하면 혹시 나를 싫어하나 싶어 그 말투와 표정을 여러 번 되짚어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는 정서적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을 스스로 유지하기보다 상대의 관심과 인정,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과 비슷합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행복 버튼이 눌리고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함 버튼이 눌립니다. 친구가 나를 찾으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모임에서 나를 빼놓으면 하루아침에 초라해진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차가운 표정 하나를 보면 집에 돌아와서까지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편할 수 없습니다. 내 기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와 반응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길수록 자기 삶의 중심을 잃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행복을 걸어버리면 내 마음은 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젊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인간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 잘해주되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 떠나는 사람을 붙잡느라 내 마음까지 따라 보내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조금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심함은 사람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내 마음의 주인은 끝까지 나로 남는 것. 어쩌면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인생 후반부에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오래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자식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주고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왜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점점 더 서운해졌을까요? 그리고 우연히 접하게 된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이 어머니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여사님은 올해 66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지만 자식들을 위해 쓰는 돈과 시간만큼은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부족하자 결혼할 때 받았던 금부치를 팔았고, 딸이 결혼할 때는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던 적금까지 꽤 보태주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이제 우리 노후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 이 여사님은 늘 비슷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이들만 자리 잡으면 우리 둘이 사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고생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지요. 세월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어느새 아들도 결혼했고 딸도 가정을 꾸렸으며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부모로서 해야 할 큰 숙제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이상한 마음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큰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먼저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아프다고 하면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생일에는 잊지 않고 안부를 묻는 정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사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의 중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자꾸 휴대전화에 눈이 갔습니다. 별일 아닌 줄 알면서도 걱정이 올라왔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그 걱정이 어느새 서운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많이 준 부모라면 이런 순간을 잘 압니다. 전화 한 통이 늦은 것뿐인데 이상하게 그동안 내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까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아도 마음속 어디선가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밤이 되어서야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이제야 전화를 확인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사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괜찮다고 말한다고 마음까지 곧바로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기분이 좋았고 연락이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기다렸고 약속이 취소되면 하루 전체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기 가정과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사님의 마음만 여전히 자식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친구와 문화센터에 갔다가 수업을 기다리는 동안 로비에 놓여있던 책 한 권을 무심코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쉽게 풀어놓은 책이었습니다. 철학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이 여사님은 처음에는 몇 장 넘기다 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목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에 자기 행복을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삶이 불안해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며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인데 왜 거기에 자신의 평온까지 맡기느냐는 것이지요. 이 여사님은 책장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연락해야 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찾아와야 내 주말이 의미 있고 손주가 나를 찾아야 내가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삶.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아직도 자식들의 삶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까지 자식의 손에 맡겨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내 행복을 걸어놓으면 평온한 날이 많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살가울지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딸이 이번 주말에 찾아올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내 기분까지 결정하게 둔다면 내 마음은 평생 다른 사람의 사정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덮은 이 여사님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나도 내 삶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마침 그날 함께 온 친구가 수채화 수업을 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를 봐줘야 할 수도 있고 딸에게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며 미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그린 것은 작은 사과 하나였습니다. 모양도 삐뚤고 색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을 듣는 2시간 동안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과 점심을 먹었고 가끔 전시회를 보러 다녔으며 남편과 가까운 산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이 채워주기를 기다렸던 시간에 조금씩 자기 삶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르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장을 보러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시회를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잠깐 망설이다.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자식을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보다 앞에 놓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약속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섭섭해하기는커녕 어머니가 요즘 자기보다 더 바쁜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딸도 그림은 재미있느냐며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여사님은 쇼펜하우어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덜 매달리게 됩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신의 관심사가 있고 자기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 하나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조금 거두자 사랑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편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하루 늦어도 괜찮았고 이번 주에 못 보면 다음 주에 만나면 됐습니다. 딸이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하면 예전 같으면 친정에는 언제 오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겠지만 이제는 즐겁게 다녀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무심해진다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부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사랑은 이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 없이도 잘 지낸다. 그러니 너도 미안해하지 말고 내 삶을 잘 살아라.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먼저 찾아가고 싶어지는 부모가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조금 빌려 말한다면 인생의 평온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조금씩 손을 떼는 순간 시작됩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것. 아마 이 여사님이 뒤늦게 배운 것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서운함은 꼭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누구보다 잘해주고 친구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고 모임에서도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느 날 더 큰 배신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하지 않을까?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하나둘 계산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라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이번에는 한평생 사람을 챙기며 살아온 박 사장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 사장은 올해 69입니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 하나로 시작해 자식 둘을 대학에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할 만큼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30년 넘게 이어진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그 모임에서 늘 사람을 챙기는 쪽이었습니다. 식당 예약을 맡았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축하했으며 친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에는 밥값도 자주 냈습니다. 친구들이 박 사장은 역시 의리가 있다, 인심이 좋다며 치켜세우면 마음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오랫동안 주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작은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챙겼으니 나에게 일이 생기면 저 사람들도 당연히 나를 챙겨주겠지. 말로 약속한 적은 없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박 사장이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고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술 당일 몇 통의 전화가 왔고 단체 대화방에도 쾌유를 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병실을 찾아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문병을 잘 안 오는 분위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누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늦도록 장례식장을 지켰던 일, 친구 아들 결혼식 때문에 지방까지 내려갔던 일, 누군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과일 한 상자를 들고 병원에 갔던 일까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박 사장은 자신도 몰랐던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장부가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만큼 했고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해주었다는 장부였습니다. 평소에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순간 그 장부가 갑자기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나는 내 결혼식에 갔는데, 나는 내가 아플 때 찾아갔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서운함이 커질수록 오래된 장부를 한 장씩 꺼내봅니다. 박 사장은 퇴원한 뒤에도 한동안 서운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평판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소비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 머릿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정작 자기 삶을 소모한다는 것이지요. 박 사장은 그 대목에서 책장을 한동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친구가 좋아서 그렇게 잘해준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의리 있는 사람, 통 큰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았던 것은 아닐까? 물론 친구들을 챙겼던 마음까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친절 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친구들이 자신에게 해주지 않은 것만 보이던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해준 만큼 되돌려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의 견해가 박 사장에게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까지 무리하는가? 누군가에게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싫은 자리까지 찾아가고 인심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형편보다 많은 돈을 쓰며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친절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판을 경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판은 내 것 같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나를 의리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서기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관리할 수도 없는 평가를 얻기 위해 왜 그렇게 많은 인생을 써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마음에 담은 박 사장은 다음 친구 모임에서 아주 작은 실험 하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늘 그렇듯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지갑부터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웃으며 각자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은퇴하더니 박 사장이 짠돌이가 됐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그 말이 마음에 걸려 결국 자기가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달에도 똑같이 모였습니다. 박 사장을 싫어하지도 않았고 모임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밥을 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부탁을 거절하면 의리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모임에 한번 빠지면 나 없는 자리에서 내 흉을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를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사실도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내가 오늘 식사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에 돌아가 밤새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박 사장은 그 뒤로 사람을 챙기는 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갈 수 있는 경조사는 갔지만 모든 자리에 무조건 참석하지 않았고 돈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썼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우리 사이의 거리였던 거구나. 사람에게 조금 무심해지면 관계 몇 개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애를 써야만 유지되던 관계가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전화해야만 이어지는 관계, 내가 돈을 써야만 즐거운 관계, 내가 계속 맞춰줘야 편안한 관계, 그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내 인생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있어야 진짜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물을 준 나무에서 반드시 내가 열매를 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건넨 친절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어느 날 그늘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면 조금 잊어도 됩니다. 알아주면 고맙고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키지 않는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베풀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아예 평생을 남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고민하고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 답장이 짧으면 혹시 자신에게 서운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밤늦도록 생각합니다. 정작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는 상대의 머릿속에 들어가 하루 종일 나 자신을 재판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나를 많이 바라본다고 느낄까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라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을까요? 이번에는 평생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온 윤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68입니다. 평생 참 반듯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했고 누군가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도 여러 번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평소보다 냉랭하게 대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혹시 지난번에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나?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평소보다 짧게 오면 그 짧은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상대는 별 생각 없이 보낸 문자였을지 모르지만 윤 여사님은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남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은 자신이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려와 지나친 눈치는 다릅니다. 배려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지만 지나친 눈치는 상대의 얼굴을 살피느라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윤 여사님은 남들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늘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인생을 크게 뒤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동안 집 안에는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늘 앉던 의자와 자주 쓰던 찻잔, 옷장에 걸린 점퍼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옷을 정리하다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부, 우유, 대파, 계란. 장을 보러 가기 전 적어놓은 평범한 메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윤 여사님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부를 사고 우유를 사며 내일을 준비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 작은 종이 한 장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그날 이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평생 중요했습니다. 누가 내 흉을 보면 어떡하나. 내가 빠진 자리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커다란 현실 앞에 서보니 그토록 중요했던 걱정들이 갑자기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고 나 역시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 짧은 생을 살면서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을 이렇게 오래 괴롭혀온 것일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윤 여사님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글을 접했습니다. 그가 타인의 평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실제 자기 삶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윤 여사님은 책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도 자신의 흉을 봤던 사람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남의 머릿속에 있는 나를 관리하려고 애썼을까?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접하고 나니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문제의 정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인간의 착각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자신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말을 한번 잘못하면 모두가 기억할 것 같고,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신경 쓰느라 바쁩니다. 생각해보면 우습습니다. 우리는 어제 만난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입었던 옷은 모두가 기억할 것처럼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말은 금방 잊으면서 내가 한 실수는 사람들이 몇 달씩 기억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관객 앞에서 평생 연극을 하듯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의 평판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고 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도 내일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리 조심해서 말해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 모두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윤 여사님에게는 오래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미뤘고, 아이들이 자란 뒤에는 남편과 집안일 때문에 미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68 여자가 혼자 여행을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도 웃음이 났습니다. 또 남의 생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은 뒤 윤 여사님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보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을 한 번쯤 선택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대단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서 바다를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시장을 둘러보고
작은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문득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으며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윤 여사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고민해온 시간이 조금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자식으로 시작해서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직장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게 남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가 자기 안의 풍요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전화해 주어야 하고 만나 주어야 하고 나를 필요로 해 주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내 삶까지 텅 비어버리는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윤 여사님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는 억지로 참석하지 않았고 며느리의 짧은 문자에도 예전처럼 여러 의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오해한 것 같으면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고 그 뒤의 판단은 상대에게 맡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예전처럼 며칠씩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 정도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조금 줄었는데 외로움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많아도 늘 누군가의 표정을 읽느라 마음이 바빴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만날 때 편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실패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용한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디에 가고 싶은가? 누구를 만나면 편안한가? 무엇을 더 이상하고 싶지 않은가?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물었던 사람이 이제야 자기 마음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보면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바꾸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내 마음 안까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한 사람은 자식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주었고 한 사람은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또 한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거쳐 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모두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내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지고 친구가 얼마나 나를 챙겨주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마음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마음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30년 친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려고 애씁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며 내가 베푼 만큼 고마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에 들어오는 이유가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면 행복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사람만 골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쓸쓸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인다고 사랑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효도를 요구하지 않으니 자식이 찾아오는 날이 더 반갑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베푼 만큼 돌려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작은 호의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하지 않으니 정말 소중한 사람 앞에서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무심함은 관계를 버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나친 기대에서 구해내는 기술입니다. 좋아하면 고맙게 만나면 됩니다. 나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즐겁게 이야기하고 오지 않는 날에는 내 일을 하면 됩니다. 내 수고를 알아준다면 고맙고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으로 끝내도 됩니다. 떠나는 사람을 모두 배신자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도 계절을 탑니다. 봄에 만난 사람이 겨울까지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계절 동안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연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지혜란 모든 것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내 힘밖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생각에 닿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의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도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씁니다. 마치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 계속 두레박을 내리면서 이번에는 물이 올라오겠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치는 것은 나뿐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아주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때문에 몇 년씩 마음을 앓기도 했고 끝난 관계를 붙잡고 몇 달씩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면 시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봄인가 싶으면 어느새 여름이고 단풍 한번 보고 나면 또 연말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생각하며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느라 쓰기에도 아깝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보다 더 아껴야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에도 체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무 곳에나 마음을 쓰고 금세 회복되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속을 끓이고 나면 정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웃어줄 힘이 줄어듭니다. 지나간 일에 오늘 하루를 내어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좋은 순간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인생 후반부에는 마음도 선택해서 써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쓰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써야 합니다. 무심해지십시오. 하지만 차가운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다만 그 사람의 인생까지 등에 엎지는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자식의 하루하루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잘하십시오. 하지만 친구의 인정으로 내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따뜻한 무심함입니다. 마음을 주되 내 마음 한 조각은 반드시 나를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례한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내 호의를 반복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단호하게 무심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붙잡고 밤새 설명하지 마십시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잘해주지도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을 따라가다 보면 냉정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해준다고 이기적인 사람이 갑자기 배려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0번 설명한다고 나를 오해하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이해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데 내 남은 인생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가장 강한 대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가장 품위 있는 관계의 끝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도 결국 관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관계가 끝나는 순간은 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아침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햇볕 좋은 날에는 걷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해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자식도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으로 갑니다. 친구도 하나둘 멀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조차 어느 한 사람은 먼저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참 무심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기분은 살피면서 내 기분은 외면했고, 자식이 먹을 것은 챙기면서 내 밥은 대충 먹었으며, 친구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면서 정작 내가 쉬고 싶다는 마음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반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는 조금 무심해지고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다정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연락이 없으면 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누군가 나를 몰라준다면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누군가 내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고, 남들 챙기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예순을 넘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인정도 아닐 겁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을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하루를 늘려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결국 이런 질문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내 행복을 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하나만 덜어내 보십시오. 자식 걱정 하나 내려놓고, 친구에게 받은 서운함 하나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하나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달라져서 내 인생이 편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식이 갑자기 효자가 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모두 좋은 사람으로 변한 것도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을 전부 내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누가 오면 반갑게 맞을 수 있고, 누가 떠나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고맙지만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갑자기 높아진 것처럼 들뜨지 않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관계 때문에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마음을 주면서도 내 마음의 주인은 끝까지 나로 남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무심함입니다. 사람에게 조금 무심해지십시오. 그래야 미워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조금 무심해지십시오. 그래야 서운할 일도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조금 무심해지십시오. 그래야 떠나는 사람을 붙잡느라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 삶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내 건강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다시 찾아보십시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한번 가보시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전화해도 좋습니다. 좋은 날에는 아끼지 말고 좋은 음식도 드십시오. 옷장 안에서 특별한 날만 기다리고 있는 좋은 옷이 있다면 오늘 입어도 됩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걱정하느라 정작 자기 인생을 너무 오래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사람을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조금 무심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묵어있던 서운함 하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여사님도, 박 사장도, 윤 여사님도 결국 사람을 바꾸어서 편안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통해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더 많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위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